저희가 한 40분 이제 강의하셨고요. 저희가 한 4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건 지금부터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든 질문해 주시고요. 혹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러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저한테 이제 이 메시지를 보내시면 제가 정리해서 기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게 뭐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예. 예. 아까 그 가나안 교인이 혹시 그 속에 아까 non-affiliate라고 하실 때 그 속에 그 한국이 흔히 말하는 교회 안 나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non-affiliate 속에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만 얘기하는 건지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조사에 근거해서 이제 unaffiliated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센서스의 경우, 센서스 조사에 의한 경우에는 이제 질문 자체가 종교가 있습니까? 종교가 있으면 어떤 종교입니까? 그러면 개신교, 천주교, 뭐 불교 이런 식으로 대답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가나안 성도다. 내가 교회는 안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답할 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죠. 그런데 가능성은 이 가나안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기독교인, 개신교인이라고 답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럴 것 같네요. 예.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지금 뭐이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다 힘들고 있습니다만은 이 한국에서는 잘 대처했지만 이 사교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답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 센서스에 있어서. 그럼 그분들은 분명히 개신교라고 답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숫자가 개신교도로서 뭐 나타난 통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신교도 이거 증가된 게 너무 이상하다. 2015년 결과가.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너무 다 포함된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호주에서 주성수 목사님 질문 예약하셨는데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통계학적으로 볼 때 앞으로 예측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근데 통계학도 그렇고 경제학도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요즘에 이제 공중보건도 마찬가지고요. 이 예측을 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요즘 호주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캐나다도 거의 매일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브리핑 하잖아요. 지금 소셜 디스턴싱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이게 최악의 상태로 몇 명이 사망할 수 있다. 이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몇 명이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모든 걸 잘 지키면 얼마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언제나 그 포캐스팅 할 때는 시나리오를 한 몇 가지 두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 예측을 하는 게 뭐, 내 예측이 맞았어.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예측을 통해서 그 나쁜 결과를 예방하려는 그런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의 정확한 판단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예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가장 쉬운 예상은 모든 현재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캐나다의 경우 같은 경우에 100년의 자료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다음번 센서스 저는 아주 기다려져요. 2021년 다음 종교의 내용이 나오는 때인데 그때는
개신교를 무교도들이 앞질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커브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교가 무교도를 그러니까 무교도의 숫자가 예. 무교도의 숫자가 개신교 여태까지는 개신교든 캐톨릭이든 다 무교도들보다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점점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데 다음번 센서스 때는 캐톨릭은 이제 넘질 못할 것 같은데 개신교도는 무교도들이 추월할 것 같은 그런 추세입니다. 아니 말을 개신교가 무교도를 추월한다. 아니죠. 아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제일 많은 종교인이 천주교입니다. 예. 캐나다에서는 둘째가 개신교, 음. 그리고 이제 셋째가 이제 무교도들인데 그 차이가 상당히 컸어요. 근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천주교, 무교도, 개신교의 순서가 되리라는 것이 좀 이렇게 거의 확실한 예측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게 말을 바꿔서 하셨죠? 개신교가 추월하는 게 아니라 무교도가 개신교를 추월한다. 그 얘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그렇게 말씀드린 거랍니다. 처음에 잘못 얘기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헷갈렸어요. 지금 질문하시겠다는 분들이 쇄도하고 계시네요. 뭐 워낙 궁금한 이 주제를 숫자로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최삼열 간사님, 우리 질문하실 때 간단하게 뭐 어디에서 하고 이름은 말씀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사님.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한국의 IBF의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최삼열입니다. 오늘 박 교수님 그 귀한 강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보여주신 굉장히 중요한 차트, 코홀트 차트가 있는 그 현황이 어느 나라 현황인지 일단은 간단한 질문들 궁금하고요. 그 북미 이제 캐나다, 미국 자료. 예.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2015년 그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무교도 인구가 50%가 넘는데 지금 캐나다나 북미 같은 상황을 보면 여전히 그 종교 인구가 훨씬 더 무교도 인구보다 더 많은데 OECD로 좀 넓혀봐서 전 세계 선진국들의 평균을 보면 우리나라 무교도가 50% 과반이 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무교도가 특별히 더 많은 건지 아니면 평균보다는 좀 적은 건지, 예, 그거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뭐 잘은 모르는데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무교도인들 수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 미국만치 이렇게 종교인 숫자가 높은 그런 나라들이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캐나다와 미국, 북미가 좀 특별한 상황이라고 그렇죠. 생각. 예. 네네네. 그렇죠. 예. 네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그 다음에 이진원 선생님 더블린. 근데 제가 잠깐만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렇지만 이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elf declaration이라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만큼 종교 활동을 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미에 있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했을 때 제가 뭐 딱 잘라서 평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가 정말로 아주 가끔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입니다. 예, 그럼 뭐 답이 되셨으면 그 다음에 더블린의 이진원 선생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더블린에 있는 이진원입니다. 잘 들리세요? 예. 예. 저는 사실 그 미시간에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공부를 하고 IT 쪽에서 유저 익스피리언스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교수님하고 다르게 퀀터테이티브 리서치보다는 퀄리테이티브 리서치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요즘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두 가지 리서치 방법을 인터위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퀀터테이티브 리서치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크게 빅픽처를 그린 다음에 과연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뭐냐, 원인이 뭐냐는 어떻게 보면 에스노그래피라든지 옵저베이션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퀄리테이티브 리서치를 가지고
뭐 인사이트를 꼽죠. 그리고 그 인사이트가 맞는지를 다시 스태티스컬리 서베이라든지 뭐 이렇게 샘플 기법을 가지고 또 검증해서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요즘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 기독교 캐톨릭 포함해서 이런 크리스찬 도메인에서 이런 퀀터테이티브 리서치와 퀄리테이티브 리서치를 가지고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그리고 이런 그 퀄리테이티브 리서치를 하는 어떤 그런 기관이나 단체나 어떤 교회의 어떤 리더십들, 이런 게 있는지, 그리고 이런 정말 양적인 데이터와 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좀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페이퍼들을 쓰고 있는 어떤 학교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있으신지, 뭐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처음에 이런 리서치가 텍스트를 컨텍스트로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쪽에 질문이 좀 들었고요. 혹시 뭐 교수님 아니시라 다른 또 이 방에 있는 분이 또 교수님 답변 이후에 저희가 이런 자료가 있다 그러면 같이 쉐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 퀄리테이티브 어프로치랑 퀀티테이티브 어프로치를 이제 컴바인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뭐 100%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통계청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퀄리테이티브적인 면을 많이는 하고 있지 못한데, 우리가 일단은 어떤 통계적인 분석을 할 것이냐, 주제를 선정할 때는 당연히 퀄리테이티브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퀀티테이티브적인 결과를 가졌다고 했을 때 그것의 이 결과에 대한 의미를 해석할 때는 역시 그 이론적인 이해와 그 질량적인 그 이해가 없이는 이제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나 연구소나 뭐 이런 데서 그런 목적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지 못하고요. 아까 통계적인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퓨 리서치 같은 것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퓨 리서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언제나 통계를 갖고 얘기하지만 그 해설이나 뭐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퀄리티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뭐 100% 만족은 못한다고 하지만 충분히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분들이 더 아시는 정보 있으면 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아마 그 다음에 질문하기로 이제 하신 최지웅 교수님, 써니 오스웨고에서 교수하고 계신 좀 유사한 관심, 비슷한 어떤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예. 대답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사실 저도 휴먼 컴퓨터 스트럭처를 가르치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생각을 해보진 않아서, 근데 물론 이제 어쨌든 간에 뭐 퀄리테이티브적인 것이 컨텍스처럴 정보를 더 줄 수 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해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질문을 해드리겠습니까? 예. 예. 아까 저는 최지웅이라고 하고 지금 뉴욕 주립대에 있고요. 근데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아까 베이비 부머랑 그 밀레니얼을 비교하셨을 때, 물론 시대적인 차이에서 기본적으로 그 시작 포인트는 달랐지만 어쨌든 간에 기울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증가세에 있다는 것이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울기가 이게 기울기를 봐야 되는 게 결국에는 기울기가 어떻게 보면 그 증가세이기 때문에 그 증가세가 정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고, 만약에 증가세가 차이가 없다고 증가세가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의 그 이유가 단순히 그 어떤 사람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부모의 영향을 따라서 종교색을 벗어나는 걸로만 설명할 수 있지, 아니면 기울기가 설령 같더라도 사실 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컨텍스처럴 팩터가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순히 어떤 그런 나이 증가로 이렇게 약간 그렇게 단순화 시킬 수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만약에 정말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기울기가 다르다면 정말 기울기가 더 커지고 있는 건지 또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첫째, 기울기는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기울기는 이제 밀레니얼 같은 경우에 그 이 증가의 그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단순히 뭐 나이를 먹어가면서 증가하는 그 정도의 얘기는 아니고요. 그 밀레니얼 세대가 갖고 있는 세대적인 특성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갖고 있는 세대적인 특성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는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밀레니얼 세대나 베이비 부모 세대나 또 제너레이션 X 세대나 모두 현 시점에 가까이 올수록 이 탈종교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은 현 시점이 갖고 있는 시대적인 특성이 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좀 컴바인돼서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되면서 좀 더 이게 증폭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보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밀레니얼 세대시면은 저 스스로 좀 이유를 아실 것 같은데. 예, 밀레니얼의 시작 쪽인데 거의 예. 글쎄요, 그거를 뭐 저는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이렇게 그거 세대를 대표해서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그 다음에 김성환 간사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춘천에서 인사드립니다.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전히 도표와 숫자에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흥미로운 대화를 들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주로 세대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세대라는 어떤 시간의 축 말고 또 지금 공간이라는 다른 지금 지점들, 세계화라든지 인구의 이동과 같은 다른 축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북미의 다종교 상황이 됐던 지점들이나 최근에 적어도 미국 같은 데서 복음주의 혹은 가톨릭 인구가 성장한 통계가 나왔던 이유는 백인들의 인구가 아니라 사실은 이민자들의 인구 때문에 그런 통계들이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인구의 이동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아까 인구 센서스가 결국 호구조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디테일들을 반영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같은 상황은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가고는 있지만 북미의 상황과는 굉장히 다른 지점들이 있는데, 만약 한국에서 인구 센서스 같은 경우에 지금 국제 결혼하신 분들의 종교 현실을 그게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궁금함, 혹은 아예 인구 센서스에 잡히지 않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주 노동자들, 이런 현실들은 이 통계는 굉장히 포착해내기 힘들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좀 질문. 아마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 정책 자체로서 이민자 사회, 이민자 국가다 보니 이제 그런 문화적인 여러 가지 제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그 갭들을 줄여갈 수 있는 통계적인 그 보완 지점들이 있었겠다 싶은데, 이게 한국이나 다른 상황으로 왔을 때는 문화적인 이 고려들을 저희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질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어쩌면 이제 다시 지금 인종주의 혹은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다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그냥 제 짐작엔 인구의 이동 같은 것들은 더 어려워지는 쪽으로 점점 앞으로 움직여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런 지금 우리가 해왔던 이런 통계라는 것들이 그런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 본다면 또 어떤 흥미로운 예측들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제가 다 제대로 이해하고 대답을 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질문 먼저 말씀드리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 뭐 경제적인 사이클에 따라서 그 이민을 받고 뭐 난민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한 정부 정책이 바뀌고, 또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있죠. 상당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을 당장 뭐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민 절차를 중단시키겠다는 그런 발표까지 했는데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좀 더 그 인구적인 측면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가장 시급한 인구의 변화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북미 사회나 유럽 사회나. 그러면은 인구의 고령화를 조금이라도 좀 천천히 인구 고령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이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민을 받는 것이 무슨 다른 뭐 인도적인 입장이라던가 뭐 어떤 다른 이유들보다도 뭐 난민 정책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사실 그 인구 고령화라고 하는 어떤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위기적인 큰 변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때그때의 그 약간 좀 그 즉각적인 상황과 그에 대한 일부 사람들에 대한 그 감정적인 반응이 인종주의적으로 흐른다고 하더라도 이민 정책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뭐 길이 막힌다던가 하는 것은 발생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센서스에서 모든 종교나 이렇게 소수 집단들에 대한 그 파악이 다 이루어질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하기로 되어 있는 거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을 이제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이 늘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센서스 절차 자체도 매번 그 수정을 거쳐서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포착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련돼서 조금 재밌는 말씀드리면은 불교도들의 그 숫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2015년 센서스에. 그랬더니 불교계에서는 상당히 그 조사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으셨던 것 같고, 그런데 제 통계를 통해서 보여드린다 그러면은 불교의 그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워낙에 젊은 층의 교도 숫자가 낮아요. 지금 거의 노령층의 그 교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인구 구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불교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고요. 근데 재밌는 말씀은 그래서 이 조사가 잘못됐다, 센서스 조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센서스를 이제 설문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기독교인들이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잘못된 통계가 나왔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엔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 저도 통계청에서 일하지만 통계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무슨 어떤 특정 종교를 더 많이 나오게 해서 득이 될 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어떠냐, 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고 또 적다는 거 알면은 또 그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좀 비과학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센서스가 가장 신뢰할 만한 조사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완벽한 데서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영숙 교수님 질문해 주시고요. 이제 더 이상 저기 채팅방에 질문 올리신 분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엔 자유롭게 한 10여 분 정도 남을 상황인데요. 자유롭게 질문 받겠습니다. 이영숙 교수님 질문. 이제 다시 음소거 됐어요. 됐습니다. 제 소리 들리시나요? 예. 예. 전 그 이영석입니다. 두 가지 박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캐나다에서 어찌됐든 프로테스탄티즘이 기독교의 다수 파였고, 이 카톨릭은 이제 퀴벡이라든가 프랑스계 쪽의 종교 문화니까 소수파였을 텐데, 어느 일정한 시기 후에 전반적으로는 탈기독교화가 진행되지만 역전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카톨릭의
비율이 오히려 높아졌는데 그것에 관한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그렇다면 좀 소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탈기독교화의 어떤 중요한 모멘트라고 할까 하는 시기가 아까 그래프를 보면은 캐나다의 경우에는 거의 100% 신구교 합쳐서 100였다가 1960년대 중엽부터 이제 무종교 그 비율이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960년대 제가 알기로 캐나다의 이민 정책을 포함해서 이 다문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국기도 바꾸고 이제 이런 것하고 좀 관련되는 것인지.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같은 기독교 문화권인데 아까 모멘트가 그 탈기독교화 모멘트가 1988년경으로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이유에 관해서 혹시 무슨 해석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십사는 겁니다. 예, 그건 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지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한데요. 근데 여기 캐나다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앵글리칸 성공회, 영국 성공회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장로교, 감리교 몇 개의 교단이 이제 연합해서 유나이티드 처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합해서 유나이티드 처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앵글리칸,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교파들이 있게 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그 캐톨릭의 추월을 당한 것, 캐톨릭의 추월을 당한 이유는 달리 말해서 캐톨릭의 탈기독교화가 개신교의 탈기독교화보다 상당히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퀘벡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사일런트 레볼루션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좀 세속화의 이 방향으로 나가는 그 속도가 이 영어권 프로테스탄티즘과의 그 시간 차이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0년대 캐나다에 있어서 60년대부터 이제 그 무교도들의 이제 그 종교 인구의 증가가 나타난 것은 물론 그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이제 다문화 사회로서 이제 그 발족이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겠고요. 하지만 또 동시에 60년대를 상당히 우리가 격동의 시대라고 하는데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인간 중심적인 뭐 인권이 강조되고 또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이제 보장돼야 된다는 주장이 이제 커져가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반드시 반종교적이 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기성 종교들이 그와 같은 빠른 사회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면, 오늘도 발생하고 있는 면이기도 하지만 그런 면들 때문에 종교에서의 그 의미성을 잃은 사람들이 탈종교의 길로 가게 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저희가 한 10분 정도 더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이희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달러에 있는 이희재라고 합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듣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를 들어주신 그 사회들이 뭐 북미,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아니면 좀 한국 같은 예들이 있었는데 뭐 한국은 꼭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도 어쨌든 뭐 캐나다 같은 경우 대다수 이제 기독교 국가의 현실에서 점점 이제 탈종교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보이게 되는데요. 혹시 다른 종교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그런 사회에서도 비슷한 탈종교 현상이 나타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슬림이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라든지 아니면 불교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사회에서도 똑같이 점점 그 탈종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요.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예를 딱 집어서 드리기는 좀 힘든데 하지만 제 생각에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쎄요, 어떤 특정 종교가 다수가 돼가지고 더 다종교에 대한 반대가 뭐가 될까요? 이렇게 단일 종교로 강화된 그런 사회들은 오늘날에는 찾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물론 지금 완전히 뭐 신정 국가를 표방하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그 미래를 우리가 쉽게 점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추세는 탈종교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속도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다른 질문에서도 대답했지만 이렇게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오늘에 대한 현상에 대한 판단으로서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부분이 오늘의 종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두 번 더 질문 시간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예. 박진영 교수님. 양보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캐나다 밴쿠버의 박진경입니다.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요. 캐나다에서 그 로만 카톨릭은 사실은 증가했다기보다는 잘 유지하고 있는데 개신교가 아주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신자 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할 때는 기존의 성도들이 자녀 세대의 신앙을 잘 물려주지 못한 점들이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그걸 보면서 들었고요. 근데 한 가지 참 의아스러운 거는 연세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도 사실은 거의 인생을 끝날 지점에 가서도 무종교가 조금 더 늘어나는 거가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 같은 거를 이유라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에서 이 로만 캐톨릭이랑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다 감소하는데 그 감소하는 속도가 개신교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뭐 로만 캐톨릭도 그대로 잘 유지하는 건 아니고 좀 유지를 하면서 최근에는 좀 감소세가 빨라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개신교의 감소만큼 그렇게 빠르고 심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령자일 경우에도 탈종교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왜일까? 라는 것은 그것도 역시 쉽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는 일종의 편견을 갖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뭐 종교가 없다가도 종교를 가질 거다. 또 나이가 들게 되면은 뭐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져서 또 종교심이 더 강해질 거다. 이런 식의 우리가 기본적인 가정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쉐어한 이 통계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다른 연령 집단과 다름이 없이 청년이든 뭐 중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탈종교되는 이유는 있잖아요. 오늘의 종교가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오늘의
뭐 교회가 너무나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라던가 나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고 차라리 다른 길을 찾겠다라던가 뭐 아니면 뭐 교회는 나가지 않고 뭐 예수의 길만 찾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결코 노인들이라고 해서 비껴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마디 할까요? 쉐링이 되나요? 예. 예, 저는 오늘 말씀 감사한데요. 그러니까 북미와 한국만 주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난 리리지어스 난이 늘어나고 기독교는 감소하고 이런 이제 인상이 강한데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 전체로 보면 기독교회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분의 1은 계속 유지가 되고 특히나 아시아에서는 지금 도표에서 보듯이 10%를 넘어서서 15%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물론 한 10%에 가까워졌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남반구 기독교, 흔히 말하는 two-thirds world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기독교인이 줄지도 않고 종교 인구도 전 세계적으로 줄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그냥 제가 그냥 그것을 참고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질문은 아니고요. 예. 네, 저도 하나 그냥 거들고 싶은데요. 제가 만나봤던 연구자 중에 그러니까 미국에 그러면 이 넌 릴리저스 세대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그 질문을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 흥미롭게 어디를 추적해 갔냐면 버닝맨 페스티벌에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서 리서치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추구가 어떻게 시작됐고 왜 여기에 와 있는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가 지금 이 통계상에서 이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다른 형태의 영적 추구 북미만 놓고 보더라도 다른 그런 현장에 있더라라는 것들을 이제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옥성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 인구 전체가 세계와 앞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북미 상황에서 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그 추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건가라는 게 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연구들을 보면 그 릴리지어스 난들이 난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플렉시블하다는 거죠. 교회로 금방 돌아오고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그 경계가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지 않다는,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도 바뀔 수도 있고 자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도 제가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 교수님? 예. 그럼 박 교수님 마무리를 해주시죠, 뭐 그럼. 예.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뭐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이 기성 종교에 특히 이제 organized religion에는 발을 담그지 않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옥성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넌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한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격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뭐 개인들에 대한 어떤 뭐 실패라던가 불만이라던가 뭐 이런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바뀌고 있는 세상의 현상인데 종교가 그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그 과제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그 대응을 해야지 교회도 바뀌고 또 종교도 바뀌고 또 개인들도 바뀌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예, 아주 장시간 정말 좋은 강의 또 열띤 토론 다 함께 참석해 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게 화면 보이게 박수를 한번 칠까요?
수고하셨습니다.